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환경의 분류를 일부 시작하다가 시간이 너무나 초과될 것 같아서 마쳤죠. 이어서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인문사회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인류 생성으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된다. 인류 생성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인류, 즉 사람. 사람이 없으면 인문사회 환경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오직 자연 환경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인공 환경도 생기고 사회 환경도 생기고 인문 환경도 생기고 이와 같이 다양한 환경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이 되는 것이 자연적으로 된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래서 인류 생성으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된다. 인구 추세. 지금까지는 인구 추세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 추세가 자꾸 늘어났죠. 인구가. 특히 후진국일수록 더 많이 아기를 낳았어요. 더 많이. 선진국에 비해서. 왜 그렇게? 지난 시간에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먹을 것이 많을 때 사람이 많이 난다고, 새끼를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먹을 것이 지금이 과거에 비해서 많죠. 그 다음에 선진국이 후진국에 비해서 먹을 것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적게 낳잖아요. 후진국이 선진국보다 많이 난다는 것은 먹을 것이 적은데도 후진국이 많이 난다. 그렇죠. 응?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죠. 먹을 것이 많을 때 많이 나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 그것은 바로 그것도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자, 대면 수업하면은 이렇게 참 구체적으로 표정을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텐데, 방금 전 시간에 얘기했던 먹을 것이 많을 때 새끼를 많이 난다. 이게 옳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많이 난다. 좀 이상하잖아요. 예? 이상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등동물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적게 낳고 먹을 것이 많을 때 많이 낳습니다. 그러나 식물이라든가 또는 인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환경이 안 좋을 때, 먹을 것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이 안 좋을 때 더 많이 낳는 습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종족 보존의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족 보존의 본능. 내가 죽어. 내가 아파 죽겠어. 그러면은 이 종족 보존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파 죽기 전에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번식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 번식시키기 위해서 많이 낳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1960년대, 50년대, 특히 50년대에 6.25 전쟁이 53년도에 끝났잖아요. 53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엄청나게 많이 났다. 왜? 걱정이 돼서. 어떤 걱정? 종족 보존이 안 될까봐 걱정이요. 지금은 또 그 종족 보존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옛날같이 막 강하지는 않습니다. 본능이 종족 보존의 본능이 옛날같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특히 6.25 전쟁이 끝난 뒤에 많이 난 이유는 뭐 적게 났을 때가 뭐 한 대여섯 명, 많이 날 때는 한 10명 정도 났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많이 났냐? 왜?
환경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환경 조건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왜? 또 전쟁이 일어날 확률도 있고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자식들이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죽잖아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나가고 병에 걸려서 죽어나가고, 응? 이게 많이 죽어나가는 새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나면은 많이 난 사람 중에 한두 명이라도 안 죽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이비 부머라고 하죠. 195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보고 베이비 부머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새끼들을, 자식들을 많이 낳았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명, 많게는 막 10명씩 낳은 경우가 많았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한 명도 안 낳는 경우도 많아요. 결혼해가지고 애기 안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많이 나면 2명, 3명까지 낳는 사람도 있겠지만 3명 낳는 사람보다 1명 낳는 사람이 더 많아요. 물론 이제 보통 2명씩 낳지만 응? 그건 인구 추세다. 그런 추세, 인구 추세. 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새끼를 많이 낳는다. 그것은 환경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환경 조건이 안 좋으니까 죽을 확률이 높다.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종족 보존의 본능 때문에 많이 낳는다. 식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서울에 사는 소나무하고, 서울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하고 설악산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하고, 그러지 말고 설악산 말고 고창에서 자라는 소나무라고 합시다. 자, 고창에서 그 고창에 있는 산, 문수산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하고, 솔방울이 어떤 데가 어디치가 많이 납니까? 고창치가 많이 납니까? 서울치가 많이 납니까? 솔방울이 어디치가 많이 달려요? 자, 솔방울이 서울치가 훨씬 많이 달립니다. 고창치보다. 왜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족 보존의 본능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솔방울이 많이 달린다는 것은 그만큼 종자를 많이 맺힌다는 거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잠깐. 그런데 충실도에 따라, 충실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울에 자라는 소나무에 달린 솔방울의 속에 있는 종자가 고창 소나무의 종자보다 충실도가 훨씬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종자가 충실해야만이 묘목도 충실하고, 묘목도 충실해야만이 생장 속도도 또는 건강도도 높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9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3명, 3번째 자녀를 낳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안 주었습니다. 제가 그 대상자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아기를 셋을 낳았습니다. 셋을 낳았는데 3번째 아기는 산부인과에서 의료보험 처리를 안 해주더라 이 말이야. 그때는 아기를 적게 낳으라고 했어요. 숫자가 적게. 많이 낳으면 2명 낳고, 그러면 1명만 낳으라고 했어요. 1명만 낳고 또 아기를 작게 낳으라고. 작게. 아기 낳기도 힘들고. 그런데 아기는 임신을 했을 때 엄마가 많이 잘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기한테 충분하게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태아도 많이 크고 잘 크겠죠. 그렇게 난 놈이 못 먹어서 나와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작게 낳겠죠.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면 작아요. 작게 난 놈하고 비교를 하면은, 크게 난 놈하고 작게 난 놈하고 똑같은 뱃속에서 났어도
크게 난 놈이 훨씬 생장이 잘 되고 건강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반까지는 작게 나라 그랬어요. 하나만 낳고 작게 나와라. 제가 그때는 내가 이 과학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갑다 했는데, 내가 과학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종자를 뭐 법시 같은 경우 법시 종자 파종할 때 충실한 놈 파종하잖아요. 쭈글쭈글한 놈 파종 않잖아요. 쭈글쭈글한 놈도 발화가 돼가지고 식물체는 올라오긴 올라와요. 그렇지만 생장 속도가 훨씬 더디죠.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자가. 마찬가지로 인구가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언제까지 늘어날지 잘 모르겠다. 지금 지구 인구가 전 세계로 지구 인구가 얼마나 돼요? 약 70억 명 정도 되나요? 인터넷에 찍어보면 알겠죠. 근데 지금까지 줄어든 적이 없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젊은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노인 인구는 많아졌는데, 그래서 이것이 생산 능력이 떨어지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생산 능력이 떨어지니까 과거 60년대 50년대는 우리나라가 생산 능력이 많아가지고 일자리는 없고 젊은이들은 많고, 그래서 서독에 독일로 간호사로 가고 또 탄광으로 가고 외국으로 노동하러 갔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생산 인력이 부족하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죠. 동남아는 물론이고 저쪽에 어느 나라냐, 저기 몽골이나 또 저쪽에 히말라야 산 밑에 있죠. 갑자기 나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데서도 많이 오잖아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 추세. 자, 인구 분포도 마찬가지죠. 인구 분포.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 분포로 봤을 때는 아시아 인구가 아마 많을 거예요. 주별로 봤을 때는 아시아주가. 그 다음에 저쪽에 아프리카주가 많을라나 유럽주가 많을라나,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인구 추세가 인구 분포가 지역마다 다르죠. 우리나라 국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인구 분포로 보면 서울 경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인구, 이 지방의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서울 경기 중앙의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인구 분포가 이렇게 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하는데 풍족함이라든가 편리함이라든가 또 특히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인구 분포가 변하기도 하죠. 자, 인구 때문에 사적지가 생기는 거죠. 역사 문화 유적지, 사적지. 그 다음에 인구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인류 때문에 경제적 지표. 지금 경제적 지표가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성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로. 그런데 올해는 경제적 지표가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있죠. 왜 마이너스 성장? 코로나19 요것 때문에 경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되고 있죠. 경제적 지표. 그 다음에 고고학적 의의. 과거 지금 우리나라 유물들 많이 발견하고 있죠.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살 수 있고,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또 과거를 알고 잘못된 것을 개선해 가면서 점차 미래로 나아갈 수 있고. 이제 이것들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고고학을 내가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역사적인 유물들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고, 어떤 아파트 또는 공장 단지가 산업단지 주택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만약에 거기서 역사적인 유물이 나오면은 그 유물을 다 발굴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죠.
그만큼 역사적인 유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문사회 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공환경으로 넘어갈까요? 인간의 편리를 위해 의지와 노력이 투입된 환경, 도시건설, 시설물, 연구 등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주택단지 개발할 때, 산업단지 개발할 때, 예? 도로 건설할 때, 예? 이것들이 바로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다 하잖아요. 주택단지도 과거에는 산발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 계획도 없이, 예? 주택을 여기저기 난립으로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좁고, 지금 아마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도로도 있을 겁니다. 아마 과거에 아주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그 땅을 또는 주택을 매입하고 거기는 이제 소방차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개설을 하는 경우가 있죠. 왜? 갑자기 불이 나버리면, 소방차가 접근이 안 되어버리면 완전히 거기에는 다 사람들의 집이 다 태울 수가 있죠. 불을 끌지 못하면은 인명피해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재산이 잿더미로 들 확률이 있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도로를 개설을 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 소방도로가 필요 없었죠. 불 나면 그대로 타는 거죠. 그 대신에 집이 그렇게 딱딱 붙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최소한도 소방도로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로 개설을 해 놓습니다. 주택단지 건설할 경우에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이 소방차가 들어와서 불 끌 수 있는 지점을 표시를 해 놓죠. 그 자리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소방차가 진입하거나 또는 소방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 놔야 된다. 왜? 불이 날 것을 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불은 언제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둬야 된다. 또 시설물 같은 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 1900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1970년대 6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 집에 가난해갖고, 뭐 그때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책상이 없었죠. 책상이 없어갖고 밥 먹는 밥상 놓고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엎어져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근데 지금은 아주 멋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잖아요. 책상, 이것도 인공환경이에요. 연구,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사 짓는 분들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편해졌죠. 과거에는 삽과 괭이만 가지고 지게지고 움직이고, 근데 지금은 삽괭이 대신에 경운기, 트랙터, 그 다음에 못 심는 기계가 이양기, 이런 것들이, 농기계가 많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혼자 몇 마지기 지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혼자도 몇 수십 마지기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인공환경 중에 용구다 이 말이에요. 용구, 쓸 수 있는 용구. 그 밖에도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 인공환경들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 거의 대부분이 인공환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공환경들이 꽉 차 있어요. 그것은, 자, 여러분들 옆에 둘러보면 무엇이 다 여러 가지 용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있어야 하냐? 왜 있냐? 왜 필요하냐? 내 주변에 내 연구실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컴퓨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컴퓨터, 마이크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또 선풍기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또 책꽂이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편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같이 환경은 여러 가지로 이보다도 더 또 구체적으로 더 세분화해서 환경을 이름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인문 사회 환경도 인문 환경하고 사회 환경으로 또 나눌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환경의 분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환경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태계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생태계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생태계의 특성과 환경의 특성을 조금 좀 맥락이 비슷한 맥락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을 시킬 수는 있죠. 자, 생태계 특성도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환경의 특성도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복합성. 단일 환경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인공환경 있는데 인류가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네 가지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하나만 있어서만 안 돼. 자연환경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인문사회 환경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고 또 인공환경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환경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야만이 우리가 인류가 편리하고 또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환경의 특성은 복합성을 띠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상호 관련성. 상호 관련된 환경의 기능과 구조가 교란되는데 에서 인과학 관계가 성립이 된다. 상호 관련성. 인공 환경과 자연 환경과도 관련이 있지만은 이렇게 인공 환경끼리도 관련성이 있다. 예를 들자면 공업자본에 의한 산출물이 농업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공업자본이라면 예를 들자면 농기구, 농기계, 트랙터가 있음으로 해서 농업자본을 또 산출할 수 있죠. 트랙터가 있음으로 해서 농장을 크게 운영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삽과 깽이로만 농사를 짓는다면 젊은 사람 한 사람이 과연 땅을 몇 평이나 몇 마직이나 농사를 지을까요? 그런데 트랙터 있고 이항기 있고 또 이게 뭐야? 수확할 때 하는 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뭐 아까 트랙터, 이항기, 뭐 관리기, 경운기 이런 것들은 공업자본이잖아요.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업자본의 산출물이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농업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농기구, 화학비료도 공업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상호 관련이 있다. 하나하나 독립되어 있지가 않는다. 독립되어 있으면은 무슨 일을 뭐 예를 들자면 트랙터 하나가 딱 있다. 그럼 트랙터 하나 갖고 뭐 합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트랙터 하나 갖고 다른 것을 또 생산할 수 있나? 그것도 이제 관련 공업자본에 의한 산출물이 또 농업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업자본에 의한 산출물이 공업자본을 산출할 수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사출기 같은 거, 몰딩 같은 거, 어떤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찍어내기 위한 또 형태로 어떤 예를 들면 하여튼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똑같은 제품을 여러 개 만들어내려면 어떤 성형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성형물. 그거 보고 뭐라고 하는가는 확실하게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출기라고 하던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확신이 없습니다.
손으로 두드려서 만드는 것보다, 예를 들자면 지금 옛날에 괭과리나 징이나 이런 것들은 손으로 두들겨서 만들었습니다만은 지금 공장에서 찍어서 만들어내죠. 그 찍어서 만들어낸다는 그 몰딩, 예? 몰딩이 있어야 찍어서 괭과리로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그 몰딩도 또 만드는 거죠. 공업자본에 의한 산출물이 공업자본은 산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광범위성이다. 이것도 이제 생태계의 특성하고 좀 비슷한데요. 시간적 공간적으로 광범위하다. 오염물질 배출 후 피해 반응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옆에 있으면 바로 반응을 느끼고 바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또는 누적적으로 되는 경우 오염물질을 배출을 했다 하면은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상에 400ppm 이상 됐다 했죠. 1970년대까지만 해도 350ppm 미만이었었는데 그 50ppm이 늘어나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와 같이 시간적으로 광범위하게,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생태계 특성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한 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발생을 시키면은 그 지역만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다 오염이 되죠. 교실에서 여러 명이 앉아있는 교실에서 한 사람이 방귀 뀌면은 방귀 낀 사람만 냄새나 맡습니까? 주변 사람들까지 냄새를 맡을 수가 있잖아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오염물질 배출 후 피해 반응까지의 시간, 한 지점에서 배출해도 주변 전체가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광범위성을 가지고 있다, 환경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기 증식성이 있다. 자기 증식성. 대기 오염이 되면은 대기 오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산성비를 생성을 시킵니다. 대기 중에 질소 화합물이라든가 황화합물이 배출이 되면은 아질산가스라든가 아황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 노출이 되면 대기 중에 있는 빗물과 이것이 융합이 되죠. 합쳐지면은 이것이 산성을 띤 비가 내린다 이거죠. 이 산성을 띤 비가 내리면은 식물 및 미생물이 파괴된다. 바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미생물이 아주 산에 약하죠. 산에 약하기 때문에 그냥 죽어요. 아주 미생물이기 때문에 쉽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산에 바이러스, 균,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미생물인데 이런 것들이 쉽게 죽을 수 있다. 그러면 미생물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분해를 시킬 수가 없어. 분해가 시킬 수가 없어. 이런 미생물들이 분해자인데, 대표적인 분해자인데, 유기물을 분해를 시킬 수 없어요. 낙엽이라든가 낙지라든가 똥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해시킬 수가 없어요. 분해시킬 수가 없으니까 유기 양분이 생성이 안 된다 이 말이지. 낙엽, 낙지, 가축 분뇨 이런 것들이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이 유기물들을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가 돼야만이 무기물을 생성을 시키죠. 이 무기물이 바로 뭐냐? 식물체가 흡수를 해야만이 무기양분을 흡수해야만이 식물체가 생장하는데 필요하다. 식물체가 양분이 없으면 생장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양파 같은 경우를 양파를 갖다가 투명한 물컵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양파를 거기다 올려놓으면은 뿌리가 쫙 내리고 또 싹이 올라옵니다. 싹이 올라오고 뿌리가 내려요. 근데 그 물을 계속 양분이 없는 상태에서 양분이 없는 물만 계속 갈아주면은 생장을 어느 정도까지 생장하다가 멈춥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양분을 공급을 해주면 지속적으로
생장할 수가 있죠. 물론 그 한계는 있겠죠. 응? 양파가 아주 다 자라버리면 성장을 멈추겠지만 양분이 없으면 자라는 속도도 떨어지고 자라다 말겠죠. 최종적으로 최대 생장까지는 안 되고 말겠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미생물이 파괴되고 유기양분을 무기양분을 못 만드니까 식물체가 생성을 못해요. 식물체가 생장을 못해요. 식물체가 생장을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초식동물도 먹을 것이 없죠. 초식동물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육식동물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초식동물도 살아갈 수가 없고 육식동물도 살아갈 수가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된다는 거죠. 즉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는 거죠. 악순환의 연속. 그래 악순환의 연속은 원금 돈을 빌렸어. 원금에다가 돈을 안 갚으면 이자로 붙여야죠. 이자 또 안 붙여주면 또 안 갚으면 이자에 또 이자를 또 붙여야 되죠. 이렇게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 임금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더 들라고 회사에서 또는 국가에다가 근로자나 공무원들이 돈을 더 들라고 막 아우성을 치면 돈을 올려줘요. 올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제품가가 상승이 되겠죠. 제품가. 회사에서 회사원들한테 돈을 많이 주려면은 생산을 많이 해야 되고 생산이 한계가 있다면은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되죠. 그럼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또 임금 상승을 또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인플레 현상이 나타난다. 인플레 현상. 그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면 돈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자기 증식성이 바로 환경의 특성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환경의 특성이 네 가지로 구분이 돼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생태계 특성과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조금씩 다른 점도 있고 또 같은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환경의 특성은 네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연계의 구성 성분인 동시에 조형계와 사회계라는 새로운 환경을 창출하는 동물이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인간은 자연, 사회, 조형계와 상호 직접적 관계가 있다. 자연계는 조형계와 사회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나 조형계와 사회계는 자연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회계는 조형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나 조형계는 사회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자, 참 어렵네요. 그러나 여하튼 인간은 모든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인간은 자연계 또는 사회계, 조형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너무나 영향을 미치면은 이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면 이 생태계나 지구 환경이 좋아지겠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생성이 돼가지고 인류 숫자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하죠. 지금이야 늘어난 증대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과거 몇십 년 동안에 인구는 전 세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하죠.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대표적인 사례로 오염, 특히 환경 오염을 많이 시켰죠. 이 환경 오염을 엄청나게 많이 시켜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오히려 악영향을 초래하고 말았죠. 악영향.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환경을 오염을 시킨다면은 머지않아 우리 인류도 멸종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지구를 위협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특히 환경 호르몬 문제에 대해서 인류 멸종과 관련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자연계는 조형계와 사유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나 조형계와 사유계는 자연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잠깐만요. 또 전화 오네요. 예, 미안합니다. 일과 중에 강의를 하면은 강의실에서 하면은 전화도 안 받을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핸드폰은 또 전화 오기도 하지만 안 받고 연구실에다 놓고 가면 못 받고요. 또 연구실에 강의실에 있으면 일반 전화는 또 강의실에서 받을 수 없고 그러는데 연구실에서 강의하다 보면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저녁에 강의하던가 일과 시간 끝나고 강의하던가 아니면 주말에 강의를 해야 이런 사례가 좀 덜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주말에 나와서 강의하기가 조금은 주말에는 학교를 안 나온다는 이미지가 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주말까지 와서 강의한다고 하면 가족들도 싫어하겠죠. 여하튼 미안합니다. 이와 같이 자연계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죠. 조형계와 사유계는 자연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유계는 조형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나 조형계는 사유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했는데 자연계로만 봤을 때 자연계에다가는 인간은 물론이고 뭐 사유계, 조형계, 물론 이제 사유계와 조형계도 인간이 만드는 거죠. 자연계는 이제 조물주가 만들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자연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환경과 인간의 상호관계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과 상호작용. 그러면 인간과 자연환경과 상호작용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과 자연환경과 상호작용. 인간이 자연자원을 이용한다. 그렇죠? 인간이 자연자원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뭐 컴퓨터, 철 이용해야 되겠죠? 컴퓨터 만들려면 철뿐만 아니라 뭐 거기에 들어가는 뭐 금도 들어간다고 하죠. 여러 가지 지하자원을 이용하죠. 지하자원은 바로 자연자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는 옷, 이것도 자연자원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비단 같은 경우는 실크 같은 경우는 뭐요? 뇌고치. 그 다음에 울이라고 하죠. 울 같은 경우는 동물체의 털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하는 경우. 동물체 털. 밍크가 뭡니까? 바로 동물이죠. 동물. 밍크 가죽을 이용해서 밍크 코트를 만들죠. 밍크 코트가 겁나 비싸다고 그래요. 자연계의 형태와 속성을 변화시킨다 이 말이죠. 풍족함과 편리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밍크를 죽여가지고 밍크 까지고 벗겨가지고 인간의 옷을 만들잖아요. 자연계의 형태와 속성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풍족하니까 또 인구가 증가가 되죠. 인구가 증가하니까 경쟁심이 증가되더라. 경쟁심. 자, 여러분들도 경쟁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 혼자 살면 경쟁심 없어도 돼요. 전혀 없어도 돼요. 그러나 둘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경쟁심이 자동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물론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 경쟁심이 작고 크고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전혀 없지는 않다. 있지만은 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 과거에는 이런 얘기도 있죠. 우리 속담에 사촌이 농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농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면 아주 가까운 사이죠. 가까운 사이인데도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경쟁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형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간끼리도 경쟁합니다. 형제간끼리도 경쟁하는데 남은 물론이죠. 당연하게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 간에 특히 아줌마들 친구가 나하고 비슷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 친구는 막 밍크코트 막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사 입고 다녀? 나는 뭐요? 그러면 나도 하나 사 입지. 그럼 나는 친구는 1,000만 원짜리 사 입으면 나는 2천만 원짜리 사 입어. 그럼 옆에 또 다른 친구가 저 친구 내가 2천만 원 난 1,000만 원짜리인데 지가 2천만 원짜리 사 입어? 나는 그러면 3천만 원짜리 사 입어. 이런 식으로 경쟁심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경쟁심이 증가가 되면 자원 이용도 급증한다 이 말이죠. 자연 자원 이용도 급증해요. 어떻게 급증하냐? 자, 1,000만 원짜리는 밍크를 1,000마리 잡아갖고 한다고 하면은 2천만 원짜리는 2,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많이 들어가니까 비쌀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좋은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밍크보다 더 좋은 동물이 있으면 그것을 또 잡아가지고 그런 경우 자원 이용도가 급증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 환경이 오염되더라. 자연 환경 자연 자원을 많이 이용하니까 자연 자원은 자연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생태계 순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인간이 풍족함과 편리함을 위해서 자연 자원을 많이 이용하니까 자정작용도 제대로 못하고 또 오염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자연 환경이 오염되더라. 자연 환경이 오염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제대로 작동이 못할 경우에는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더라.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구 증가가 제한이 될 수도 있고 연령의 불균형이 될 수도 있더라. 인구 증가 제한. 그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코로나19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너무나 경쟁심이 높아지고 너무나 풍족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인간의 목숨을 빼앗아 가잖아요. 인간의 목숨을 빼앗아가. 특히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 이 목숨을 빼앗아가죠. 기저질환이 있는 또 기존에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질병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주로 목숨을 빼앗아간다. 그래서 인구 증가가 이렇게 제한을 이렇게 뭐랄까 좀 조절을 하지 않나. 인구 증가를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 스스로. 그래서 우리 인간이 너무나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쟁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자원 낭비가 너무나 심해요. 자원 낭비가 너무 심해요. 과거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신발이 떨어져야 버렸어요. 옷도 떨어지면 기워 입었어요. 특히 60년대,
양말 많이 떨어지죠. 양말 그거 기어이 신었어요. 양말. 그 다음에 바지 사입어. 중학교 때 뭐 교복이죠. 교복이 무릎이 떨어지면 무릎을 속에다가 천을 대고 비슷한 색깔의 천을 대고 꿰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옷이 떨어지고 신발이 떨어지고 못 신고 못 입을 정도가 돼서 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풍족해졌죠.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을 나는 진짜 아까워요.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전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헌옷 수집해죠. 헌옷을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모르겠어요. 이제 어디로 갖다가 기증을 하는지 어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쓸만한 것들을 많이 버리고 그런 것을 흔히 볼 수 있어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에 살다 보면 어느 집 아파트가 이사 가고 나면은 버려지는 물건들이 쓰레기장에 수북합니다. 그 수북한 버려진 물건 중에는 아직도 쓸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쓸만하지 않더라도 특히 뭐 골동품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주워오는 경우. 나 같은 경우도 옛날에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말이라고 있습니다. 말. 곡식을 이렇게 지금은 무게로 재가지고 뭐 몇 킬로 몇 킬로씩 이렇게 뭐 파는데 옛날에는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그렇게 부피로 측정을 해가지고 교류를 했죠. 지금 말이라는 것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무게로 측정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말이 골동품이 됐어요. 아마 골동품 사매에 가면 틀림없이 말이 있을 겁니다. 말은 보통 10리터 정도, 한 마리 10리터 정도라고 하죠. 10리터. 부피로 하면 10리터 정도. 한 몇 년 전에 쓰레기장에 갔더니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내가 살던 아파트에서 쓰레기장에 갔더니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다른 몇 년 뒤에 어느 아파트 갔더니 쓰레기장을 지나다 보니까 그 말이 또 있더라고요. 버린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주다 놨어요. 우리 집에 가면은 지금 말이 2개가 있어요. 2. 최소한도 골동품에 가면은 골동품 상에 가면은 아마 그 말을 하나에 몇만 원 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골동품도 옛날에 역사적인 유물이잖아요. 역사적인 유물인데 이것들도 모아서 보면은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후손들 또는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적인 자료로서도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과 자연환경과 상호작용이 아주 중요하게 작동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 그 다음에 자원으로서 자연환경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3가지로 구분을 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비재생자원, 유동자원, 재생자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페이지가 딱딱 끊어져 가지고 수업이 끊어지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네요. 근데 나는 강의하기가 중간에 잘라서 하는 경우가 오히려 나아요. 왜?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을 이해서 하기가 기억이 훨씬 빨리 되살아나고 또 재생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중간에 자르는 것도 나로서는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한 50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주차 2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